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메디인 바로 시작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주제는 어떤 겁니까?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밀어놨던 집 정리를 위해서 중고거래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의약품, 의료기기의 거래 사례도 흔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중고거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중고로 구매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또 잘못 사용했을 경우 부작용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공유 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그 중고 거래도 더 활발해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허술한 그런 관리망을 틈타서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료기기는 물론이고요.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 의약품, 거기다가 다이어트 한약 등까지 불법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상황 정확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 당근마켓,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제품명 등을 검색해 본 결과 도수가 있는 콘택트 렌즈, 유축기 등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료기기는 물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다이어트 한약 등을 판매한다는 그런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네. 중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콘택트 렌즈 판매자들은 시정 교력수를 이제 앞두고 있다. 도수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제품을 반값에 판매한다거나 무료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드름이나 이제 흉터 치료 등에 쓰이는 연고제가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아서 판매한다는 글도 버젓이 올라와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먹는 감기약까지 중고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의원에서 직접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판매자들은 목표치 이상 감량해서 판매한다. 단기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순한데도 식욕 억제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모유 수유가 끝나서 그 유축기를 판매하고 싶은데 판매에 올린 글이 삭제됐다. 의료기기라 그런 거냐라고 묻는 게시글에 중고나라, 당근마켓 가면 다 판매하고 있더라 라는 댓글이 달려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중고거래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불법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가 된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의 그 혈당 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된 혈당 측정기, 자동 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뭔가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법인가요? 예,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따라서 그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소화제, 수면 유도제, 진통제 등을 포함한 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일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이게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만 온라인 판매, 개인 판매가 가능하고요. 의약품은 이게 다 안 됩니다. 오로지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 사각지대를 노려서 이런 금지된 물건들의 개인 간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통구매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법망의 빈틈을 노리는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22,444건에서 2019년 37,343건으로 증가했고요. 이런 추세는 지난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자취를 감춘 것 같았는데요. 자,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의약품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래 품목에는 탈모 치료제가 있습니다. 탈모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데 국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남성형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 등의 그런 약물 치료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피나스테리드의 오리지널 제제는 프로펜시아인데 현재 직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네릭 제제인 핀페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허가된 제품들과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찾는 탈모 환자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탈모 치료제만 불법 거래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어떤 의약품이 있습니까? 이러한 불법 거래는 탈모 치료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제네릭 제제인 아큐파인의 불법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해당 제제는 태아, 기형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해당 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약 또한 SNS에서 검색만 하면 구매 대행 업체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탈모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여드름 치료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불법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식욕 억제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최근에는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 억제제의 거래가 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여러 식욕 억제제의 상품명과 은어 등의 해시태그로 수많은 판매 구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니까 대놓고 판매는 못할 텐데 어떤 수법들이 사용이 됩니까? 게시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대리구매입니다. 이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먹다 남은 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SNS에서는 항정신성 의약품, 식욕 억제제 등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매해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리구매는 일반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약사들은 병원 직원 중에 몰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몰래 처방 나온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양약뿐만이 아니고 한약 거래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앞서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다이어트 한약도 중고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도 좀 다시 나눠보죠.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사람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거래했던 정황이 좀 많이 포착됐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이어트 한약 또는 특정 한약 브랜드명을 검색을 하면 다이어트 한약 관련 거래 글을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이어트 한약을 팔겠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하겠다는 글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를 통해 구매한 한약을 다시 판매한다는 글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 공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양약뿐만이 아니고 이런 한약도 온라인 거래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다이어트 한약 역시 한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의해 이제 개인 간의 거래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요. 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 부작용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이런 불법 중고거래와 관련된 제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식약처는 이제 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불법 유통을 이제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일반인 대상 홍보와 불법 유통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중고거래가 횡행하고 있는데 단속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식약처는 지난 8월 초에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그런 누리집 394건을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점검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의 그 의약품 광고 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것인데요. 그 결과 당근마켓에서 이제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누리집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의약품 여부마저도 확인할 수 없다며 그 보관 중 약품이 변질 오염돼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 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이제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습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제가 254건, 의료용 흡인기가 142건, 모유 착유기 39건, 콘택트 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진단에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적절한 광고 수준과 범위,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자문받기도 했는데요. 민간 광고 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에 취약할 수 있고 세균 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적발된 의약품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 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 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 태반주사 등의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 유도제 2건 등이 있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으로 이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르는 성분,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불법 중고 거래 자체를 좀 근절시키려면 단속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좀 단속을 하던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특정 약 관련 키워드 검색을 금지하고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플랫폼 업체들은 이용자가 신고했을 경우 확인 후 판매 금지 조치하고 의약품 거래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게도 판매 거래 금지 품목을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플랫폼 업체 측에서도 어떤 노력 혹은 단속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해당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또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죠. 이런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는 이용자들도 많은데다가 그 특정 키워드를 교묘하게 이제 피해서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에 나선 상황에서 단속 사각지대로 남은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반쪽 대책으로 전락할 이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이런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뭐 불법 여부나 허가 여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아, 이게 불법이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걸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 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그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측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 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 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용자들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긴 합니다. 불법 거래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점검하고 해당 이용자들 인식 개선까지 하는 등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기는 참 쉽지가 않다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방대한 의약품 관련 정보의 특성상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위험성을 간과하는 인식도 잔존하고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재 의료기기는 판매자에 한해서만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전문의약품은 최근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구매자 처벌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법 개정 공포 후 과태료 산정 등에 대한 후속 입법, 포상금 예산 확보 등 그런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일반 공산품의 중고거래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이 전제돼야 하는 의약품을 자기 판단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의약품의 경우에는 다행히 구매자까지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하는 것이 평소 그 약을 복용하던 사람이라도 그 약의 관리법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 처방 없이 복용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는지에 따라 위험도도 달라진다.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라고 해도 어떻게 관리됐는지 모르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약에도 보관 기준, 기간 등이 있는데 연고는 뚜껑을 여는 순간 약효가 떨어진다. 이미 사용했던 제품은 감염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국에서도 약 반품을 받지 않는다. 의사 처방이 잘못된 조제약이라고 해도 어떻게 관리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재활용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로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구매자 처벌은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반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다. 판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려고 하는 것도 상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게 분명하게 제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거래되는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품은요,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려야 경각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부작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어트를 위해서 복용하는 한약부터 볼까요? 이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예, 정원석 한방비만학회장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졌고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약도 처방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권고하는 복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한방비만학회라고 하는 학술 단체는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할 때 마황의 사용량이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명확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식욕 조절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황이라는 한약재는 원래 바이러스, 전염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비만 환자에게 쓸 때는 단기 투여만 가능하다. 1년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안전성에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늘려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에 따르면 마황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일 수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으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안전한 용량대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쓰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그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 전문가의 지시하에 복용해야 하고요. 또 알레르기, 갑상선 기능 문제나 피임약 등과 관련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위장 간 운동을 저해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마항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를 위해 쓸 수 있는 한약이 많고 내 몸에 맞는 약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드셔야 합니다. 네, 자 조심하실 게 의약품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역시도 허가를 받은 제품만 사용하셔야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게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지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개인용 온열기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실 공산품과 외형 등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좀 쉽지 않은데요.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이제 그 해당 광고의 거짓 과대 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그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정성, 성능, 효능, 효과를 이제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야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허가 인증 신고된 그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명 또는 그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과 의약품 복용, 이게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래서 제대로 입증된 그런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셔서 사용하고 그리고 복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메디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흔한 퇴행성 관절 질환. 이번 건강 하이킥에서는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만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 질환.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늘어나서 65세 이상 인구 중 60% 이상이 관절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생기는 원인이 아주 다양한데요. 먼저 척추 질환은 직업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엉덩이 관절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관절의 변형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발목 관절은 골절이나 관절 주위 인대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팔꿈치나 어깨에 생기는 관절 질환은 주로 팔을 사용하는 직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무릎 관절에 생기는 관절 질환은 비만과 무릎의 변형으로 인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좌식 생활은 관절 질환 환자에게 매우 불편한데요. 그래서 자칫 앉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낙상과 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안 환경을 의자나 침대와 같은 입식 형태로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다시 재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합한 운동으로 퇴행성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과격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걷거나 고정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퇴행성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 적절한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세요.